일본이 10년, 적게는 이제 아베 시절에 10년,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빌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해서 성취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방에 따라잡았다는 게 이번 외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이 개망신 당했고요. 일본의 큰형님 노릇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굳이 소모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진짜 보수 이재명,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엔 한국 방위비 더 내라며 압박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태도 변화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교를 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너무 잘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걸 다 썼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선업이 가진 기술, 그 다음에 포항 제철부터 시작한 우리 산업 인프라, 미국에 없는 것들. 우리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니까요. 미국은 제조업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레버리지로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까지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구축한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이거 우리 정부가 정말 레버리지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거 다 갖다 쓰면서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정말 홀린 듯이 보면서 빵빵 터졌거든요. 그 필살의 아부, 신라 머리에 신라 금관을 씌워주고 말도 안 되는 그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주고 하면서 이제 얻어낸 거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건 숫자예요. 트럼프에게도 소정의 애국심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고요.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숫자란 건 뭘까요? 다름 아닌 내가 외국에 가서 이만큼을 가져왔다, 속된 말로 삥 뜯어왔다, 이것이 나 도널드 트럼프의 효능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싸움의 재료로서나,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소스로서나 활용을 하고 싶은 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트럼프에게 숫자라고 하는 명분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라고 하는 명분 줬죠. 3천억 불 이상의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어느 경제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숫자를 주고 그 숫자의 내용이 일본과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갖다 바치는 숫자라면, 우리는 그 숫자는 가령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전력과 기술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숫자 노름을 트럼프를 상대로 잘했다,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핵잠수함, 핵전력이라고 하는 수건 사업의 성취를 한 번에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점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하면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핵전력을 미국에 승인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병사예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미 협상 이후 트럼프가 핵연료 공급 승인까지 언급한 반면 일본 회담에서는 안보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중심축이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신호인가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중심축이 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은 일본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게 일본은 굉장히 이중적인 상대예요. 첫째는 패종국이에요. 못된 놈들이고 우리한테 진 놈들인데, 게다가 태평양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폭격으로 일어났고요. 일본의 전쟁 범죄도 굉장히 극악했죠. 그렇지만 이 녀석들 작용 미달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소련과 미국의 친미 블록과 소련 공산주의 블록 사이의 신냉전 구도 때문에 일본을 용서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편입시켜주고, 지금 일본인들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전국인 미국이 허락해준 자유와 번영이거든요. 두 번째는 왜 이중적이냐? 일본이 자격은 미달이지만 협상의 상대로서 신뢰성은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수십 년째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나 맞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뽑던 사람들을 계속 뽑아요. 믿던 당을 계속 믿어요. 이 일본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역구를 세습하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요. 아들이 없잖아요? 대를사이한테 물려줘요. 대를사이도 없잖아요? 자기 젊은 비서한테 물려줘요. 굉장히 웃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이 바뀌지 않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얘네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협상 상대로는 굉장히 신뢰성이 강한 거예요. 했던 말 또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독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쁘죠. 하지만 장기 독재 체제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외교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왜 그렇게 범죄 단지가 많겠습니까? 그 범죄 단지가 수십 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 훈센 가문과 계약을 할 수 있고, 범죄 조직들이.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장기 독재를 하는 국가는 범죄 조직이 장기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게도 신뢰성 있는 외교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에 대한 태도, 미국에 대한 태도가 확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장기 자민당 집권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미국에게는 이 녀석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 붕괴를 바라요.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팔이 왕정이 끝나고 나서, 네팔에서 왕정이 끝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네팔의 전통적인 재상 가문이 있어요. 왕 밑에. 라나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문의 통치가 끝났다는 뜻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네팔 어떻게 됐죠? 나라 완전히, 그 새로운 공산당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죠.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몇십 년을 집권한 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붕괴를 하게 되면 어떤 야당이 됐든지 처음 집권을 하게 되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의 혼란을 바라요. 왜냐하면 일본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특히 미국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축이 한국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일본의 핵 잠재력이에요. 핵 잠재력은 뭐냐면, 지금 갑자기 전쟁이 터졌을 때 유사시에 요이 땅 하면 얼마나 빨리 핵탄두를 생산해서 쏘아제낄 수 있는가의 정도를 핵 잠재력이라 그래요. 맥스 상태는, 꽉 찬 상태는 바로 공장 돌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를 맥스라고 해요. 일본은 핵 잠재력 맥스예요. 미국은 이거를 일본에 허락해 줬어요. 일본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장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핵 재처리 권한도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고요. 핵 잠수함도 승인을 받았죠. 핵 잠수함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핵 재처리 권한도 웬만하면 승인해 줄 거라는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핵잠은 핵 전력의 완성이 핵잠이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보장해 주면서 과정을 무시해 주기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핵 재처리 권한도 우리가 받아오기로 거의 얘기가 됐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핵 잠수함 전력이 핵 전력의 최종 단계냐 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네한테 핵을 맞고 혹은 핵을 맞지 않더라도 너네한테 멸망 직전의 단계에 다다르면 우린 핵을 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핵전력이에요. 핵잠수함도 쓰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핵잠수함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조국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했을 때,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내 민족도 멸종했을 때 핵잠만큼은 바다에 가라앉아서 살아있죠. 조국이 멸망하고 남은 핵잠이 핵무기를 쏘아서 상대도 같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멸시키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잠수함을 승인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핵전력을 승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0년, 적게는 아베 시절에 10년,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빌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해서 성취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방에 따라잡았다는 게 이번 외교의 핵심인 거예요. 게다가 핵잠이라고 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구축한 핵전력을 한 번에 추월하는 부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의 중심축이 한반도로 옮겨졌다기보다는 옮겨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서 이 정도를 한 지도자가 아직까지는 이재명 외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만큼은 좌우를 떠나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사입니다. 이번에 중국 총영사관이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게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발언이 중국과 일본의 전쟁의 신호탄이라고도 보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쟁까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버고, 중국은 어쨌든 대만이 1순위일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유사시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북한의 영토와 인구를 점유하는 게 2순위예요. 물론 이 순위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은이가, 저는 그래서 정은이의 건강을 바라거든요. 정은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우리의 귀여운 통통한 정은이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핵전력을 완성해야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국과 일본은 물리적 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죠. 경제적인, 문화적인 전쟁의 신호탄은 될 수 있어요. 중국의 지난 10년, 15년 동안의 한국 때리기는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았고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전랑 외교를 하고 온갖 망언들을 다 쏟아냈어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장관의 가슴팍에 손가락질을 한 적도 있고요. 시진핑이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하이라고 하는, 제가 욕할게요, 이 개새끼는 한국에 대해서 소국이 대국에게 덤벼들면 되냐, 소국이 대국을 거스를 수 있냐, 이런 정말 외교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중국은 지금까지 한 50번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주한미군만 없었다면 한국을 손봤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꼭 환구시보가 하거든요. 이게 인민일보의 런민바오의 이제 기관지인데, 결국 한국에 대한 전랑 외교, 동북공정, 지금까지는 한국 때리기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한국은 어쨌든 사드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핵 잠수함까지 얻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을 잃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센 물살을 막으면 다른 곳에 둑이 터지는 것처럼 이러한 욕망을 가진 권력은 어느 곳이 막히면 딴 데로 터지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은 일본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때리기 시즌 1은 일단 지금 종료 단계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농담했잖아요. 여기 통신보안은 됩니까? 백도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요거는 시즌 1이 종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은 일본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진호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하죠. 미국에 대항해서 우리가 조선을 구했다라고 해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요. 6.25 전쟁을. 그것은, 그런 영화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용도의 영화였지만, 지금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는 영화가 뭡니까? 731이잖아요. 이 영화는 일본의 731 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던 전랑 외교의 화살을 돌렸죠. 이 흐름은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때리기 시즌 1은 종료됐고요. 지금은 타겟이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발 숨 놓고 구경 좀 하게, 좀 제발 좀 오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죠. 트럼프가 중국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했다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데요. 이런 반응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 보시나요? 시사하는 바는 보이는 그대로죠. 시사하는 바는 없고요. 일본이 개망신 당했고요. 일본의 큰형님 노릇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굳이 소모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너무나 쉽게 굴복했어요. 자, 트럼프는 외교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거래를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굴복하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상대와 협상을 하려고 하고, 협상을 위해서 존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류가, 유럽에서 시작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수백 년 된, 다시 할게요. 베스트팔렌 조약인지 아닌지. 트럼프는 인류가, 정확히 말하면 유럽이 종교전쟁을 했을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구축한 어떤 외교적 매너, 외교적 기술이란 걸 싹 다 무시하고, 이 외교도 똑같이 거래고, 거래는 이 사람한테 도박판이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미국을 괴롭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오케이, 너 인정해줄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약한 애들이 우리한테, 나한테 나약한 애가 센 애를 고발하면 그건 네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태도가 나오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이번 협상은 이시바 전 총리가 도계자하고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옆에 갑자기 나란히 도계자한 게 이번 협상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자민당은 지금 위기잖아요. 일본 자민당 집권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일본 자민당은 집권을 위해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국익을 팔았습니다. 자민당이 이번에 매국했어요. 지금 이렇게 자민당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한국은 버티면서 트럼프에게 지금 피해를 입으면서도 버텨가지고 지금 협상에 성공했는데, 트럼프가 일본을 때려버리면, 무역 제재를 가하고 막 관세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때려버리면 일본 사람들이 사는 게 더 힘들어지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정권이 바뀔 위기에 처하니,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계자를 한 거예요. 당을 지키기 위해서 국익을 팔았습니다. 자민당이. 그 매국에 우리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뻔했죠. 저는 미국의 그
상무장관 진짜 이 사람 헤지펀드 출신의 온리 머니톡스 진짜 오직 그 돈만 버는 진짜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기업 인수 합병 해체 막 정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진짜 공중분해시킨 하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이 너네보다 더 국력도 세고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일본이 이렇게 항복했는데 너네라고 어쩔 소냐 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우리한테 덤벼든 사람이 러튼이에요. 우리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일본은 이렇게 협상했는데 너네도 따라와야지 넘어갈 뻔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이익도 얻어내는 핵잠까지 얻어내는 걸로 말하자면 돼지바 엎어치기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협상이 끝나게 된 거죠. 정말 크나큰 다행입니다. 트럼프 시대 한국의 생존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티기죠. 버티기. 우리가 버텨서 왔잖아요. 우리가 버티기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버티기 유리한 환경에서 우연히 트럼프 시즌2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그 사이에 우리는 계엄이 벌어졌고요.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어요. 공석 상태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가장 먼저 때리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증거를 댈 필요도 없어요. 트럼프가 유세 기간 내내 한국 먼저 때리겠다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넌 죽었어 하고 학교에 전학을 와서 출석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정학 맞아서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부터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고 한국에 오느라 미국이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국내외적으로 트럼프가 어느 정도 고립된 상태에서 한국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우리는 조금만 버텨도 오래 버틴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서 버티게 들어가서 일본과 달리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버텨야 돼요. 왜? 버티는 게 가능하고 버텨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교를 잘 못하고 정치를 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유리한 위치지만 우리가 외줄타기를 잘하면 또 유리한 위치거든요. 그 유리한 위치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에이펙에서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미, 중, 일 상대로 이번 에이펙에서 다 동시에 성공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동시에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특히 러트닉, 내가 이 사람 너무 지금 무섭고 재수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역사를 팔아야 됩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 미 정권이 역사의식이 없고 교양이 없는 정권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권이든 아닌 정권이든 미국으로 하여금 역사를 자꾸 되새기게 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본은 패전국이에요. 미국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었고요. 월남전 때 미국과 함께 싸워준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하게 함께 피를 흘려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고요. 일본은 가해자고요. 이런 것들.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이식해준 민주주의인 반면 우리는 자생한 민주주의고 국민이 스스로 성취한 민주주의고요. 이러한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정의에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팔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미 정권이 교양이 없어서 그런 거를 정말 계산에 넣지 않지만 이거를 항상 미국이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빌드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놀라는 거 많죠. 많은데 우리는 치안도 좋고 대중교통도 훌륭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한식은 너무 맛있고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외국인들이 정말 놀라는 것 중에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무시하는 게 있어요. 정말 현대화된 멋진 고층 건물들이 쭉쭉 서 있는 이 깨끗한 거리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존재.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와 공병 줍는 노인들. 이거 외국인들이 보면 충격받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거든요.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의 가로수나 보도블록처럼 그냥 NPC처럼 보잖아요. 우리는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 산업화 세대는 동년배들, 전 세계의 모든 동년배들 중에서 가장 고생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그 나이대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노고가 많은 세대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OECD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 세대의 노고로 지금 이렇게 먹고 살면서 그분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소외시키는데 정말 그림처럼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 젊은 세대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잘 찾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부의 태반을 갖고 있는 40, 50대 한참 전성기에 있는 경제적 정성기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죠. 저도 40대고요. 저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만 이분들이 우리나라 노인들 욕하면서 교양이 없다, 어쩐다 하면서 이분들이 이찍이다. 이분들이 과거에 죽은 독재자 그리고 뭐 현재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지지한다 라는 이유로 저거 빨리 늙어 죽어야지, 이런 말 속에는 정치적인 신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말의 기저에는 자기 세대가 자기 세대를, 나를 포함한 자기 세대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그 정도의 피땀을 흘린 노년 세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싫은 사람 찍는 거 욕하세요.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도덕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연 그 산업화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뭐 조선시대 유교적 효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 시스템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완성돼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40, 50대. 그래서 뭐 국뽕하면 기분 좋지만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불만이 많아서요. 한국은 민원과 소비자 컴플레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없는 문제를 찾아내서 불만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성을 내는 게 한국적 특징이고 발전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게 되니까 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게 돼요. 먹고 살만 하면 뭐하냐,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87년도에 6월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민주주의하고 먹고 살만 하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구역에서 청년이 컵라면 먹다가 사망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불만. 우리가 90년대까지는요 우리 케이팝이 일본의 수준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어요. 일본의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수준을 따라잡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그 관련 업계 사람들은 현타가 왔죠. 일본 따라잡으면 뭐하냐, 미국만 못한대. 그래서 결국 BTS까지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불만의 흐름, 저는 이거를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 흐름을 역사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뭐 국뽕하면 기분 좋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을 여기까지 발전시킨 원천은 자부심이 아니라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역사적, 지리적 요인이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인의 탄생을 쓰게 된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한국에 좀 이제 살다 보면 한국인의 빨리빨리에 좀 사람들이 다 놀라고 또 그 외국인들은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6.25 전쟁도 있었고 누구보다 어느 국가보다 빨리 산업화도 해야 됐고 민주화도 해야 됐고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빨리빨리 문화가 안 생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특수하고 고통스러운 20세기를 거쳤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동남 사람들 빨리빨리가 없더라. 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아직 지금 개발도상국인데 사람들이 다 너무 여유로워. 길거리에 걷는 사람들이 너무 느려. 걸음걸이가 느려.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또 유럽을 갔다 오면, 야, 유럽은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걷는 사람들이 없어. 다 걸음걸이에도 여유가 있고. 근데 보세요. 동남아 사람들도 느리게 걷고 일본 사람들도 느리게 걷고요. 유럽 사람들도 느리게 걸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한국 사람만 빨리 걷는 거예요. 세계는 멀쩡해요. 한국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폭풍 같은 20세기를 한국이 겪긴 했지만 한국만 겪진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20세기에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걷는데 1000년도 더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 고구려 사람들을 관찰한 중국 사서가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보면 고구려를 얘기하면서 고구려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유난히 빠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빨라요. 그 왜 이렇게 빠를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만주는 지금 풍요롭지만 개가 나기 전에 만주는 지금의 만주의 풍요로운 농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다 늪지대였어요. 마오쩌둥이 만주를 개간하면서 인민해방군을 투입해서 무조건 속도전 시켜가지고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막노동을 한다고. 그 10만 명을 죽여가면서 그거를 농토로 만들어서 지금 풍요롭지, 만주는 원래 엄청 척박한 데예요. 지금 농토는 원래 다 늪지대였어요. 그 만주와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척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고 살려면 또 겨울을 나르면 이 척박한 봄을
이겨내려면 나물 뜯어먹고 바닷가에서 온갖 잡아먹을 수 있는 다 잡아먹고 미역 다시마 뜯어먹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생존은 너무나 바쁘고 숨막히는 게임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빨리빨리 해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인의 탄생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고 움직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20세기를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의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부터 우리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어떤 특징이 생겼나요? 요거는 저는 질문이 조금 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업화와 민주화는 전혀 속성이 다른 과정이고요. 따라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사고방식도 달라요. 산업화 세대는요, 이분들은 고도의 결과주의자들이에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민주화 세대는 우리 사회에 최초로 절차적 정당성이란 걸 부여해준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올바라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지만 산업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화 세대가 산업화 세대의 노고를 인정하고 산업화 세대와 또 이제 산업화 세대를 지지하는 요즘 좀 보수적이 됐다라고 하는 20, 30대 청년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해준 민주화 세대를 동시에 지지하는 이런 상호 보완, 사실 역사적으로 상호 보완적인데 우리 감정이 상호 보완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지나간 역사를 다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해서 저도 좀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 갈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좀 낯간지러운 이런 걸 좀 꿈꿉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필두로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배경의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K-팝 데몬 헌터스를 봤을 때 영어로 컨템퍼러리 하다가 지금 동시대적이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호불호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됐고 컨템퍼러리하다, 가장 세계적인 유행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하는 음악 장르는 K-팝이거든요. 저는 제가 뮤지컬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뮤지컬 영화를 제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3번을 봤어요. 뮤지컬 영화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기존 뮤지컬 영화에 그 뮤지컬 특유의 음악과 노래 있죠. 변하지 않는 음악성을 싫어했던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K-팝 데몬 헌터스는 지금 가장 전 세계적 유행의 최전선에 있는 K-팝으로 뮤지컬 영화를 만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뮤지컬을 싫어했던 게 아니죠. 이런 컨템퍼러리함을 K-팝 데몬 헌터스가 갖고 있었다. 이게 이 영화에 K-팝이 기여한 역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캐대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PC, 정치적 올바름에서 엄청 자유로웠잖아요. 그 자유롭기가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게 이게 배경이 미국이었어 봐요.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에서 남녀 주인공을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 미남 미녀로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죠, 문화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단일 민족은 환상이라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단일 민족은 환상이라고 한들 우리가 그 단일 민족 국가라고 가장 우기기 쉬운 나라가 또 우리나라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다 눈동자랑 머리가 다 까맣고 얼굴은 다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예쁘게 그리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기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천연덕스럽게 대놓고 미남미녀가 주인공으로 나와도 된다는 점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K-팝 데몬 헌터스는 디즈니의 모범생이죠. 디즈니가 수립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문법을 하나도 배신하지 않은 거거든요. 21세기에 나온 가장 완벽한 디즈니 뮤지컬이에요. 정작 이거를 가장 못하고 있는 건 현재 디즈니죠. 디즈니 한마디 하고 싶어요. 누렁이인 우리도 디즈니 볼 때는 백인 미남 미녀 원합니다. 원래 그런 거 보려고 디즈니 보는 거거든. 노란 거 보고 싶으면 알아서 K 드라마 보고 알아서 K-팝 보니까 너네는 원래 하던 거나 잘해. 이게 꼭 디즈니에 전해주세요. 아마 전달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킹 오브 킹스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또 미국을 강타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왜곡된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원피스를 입고 그 원피스에 뭔가 갈색이나 붉은색 계열의 가운이 하나 들어가 있고 슬리퍼 같은 걸 신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전형적인 서양 백인의 얼굴에다가 수염은 이렇게 라운드 수염이 있고 딱 그런, 그 다음 왠지 반곱슬의 머리가 약간 장발이고 이런 코는 오똑하고 이런 전형적인 예수님 상.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백인상 예수님을 구현하기가 부담되죠, 문화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킹 오브 킹스 한국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왜곡된 20세기 이미지를 우리는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 영화에 대고 욕하기가 애매해요.
그걸 만든 사람들은 한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PC에서 자유로울 필요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잘 만든 영화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았겠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얻어 걸린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걸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실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K-팝 데모노터스 3번 봤고요. 매기강 감독은 이제 부자가 될 일만 남았죠.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로 정해졌죠. 요거는 이제 당구로 치면 너무 맞히기 쉬운 공은 저건 이미 맞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당구 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기강 감독 축하드리고,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가장 주목받은 분이 매기강 감독이었어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편에서 무너지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속편도 좀 멋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스촨성 학폭 시위 이후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의 신호일까요? 일단 번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번지고 있지 않고요. 완벽에 가까운 통제 끝에 사멸했어요. 다른 지역의 중국 인민들은 진실을 전혀 모르고요. 외려 중국 바깥에 다른 세계인들은 다 아는 그런 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참혹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번지고, 중국에서는 번질 수가 없어요. 중국의 물리적인 그 디지털 통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번진다기보다는 어디서든 송곳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 전역에 잠복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리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국을 이해하는 데 좋아요. 중국은 스촨성 시위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정보를 통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던 학부모들을 잡아다가, 이게 이제 잡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금하는 차량이 부족해서였을 거예요. 그 도축할 돼지를 실어 나르는 그 철망으로 된, 그 짐칸이 철망으로 된, 우리로 된 그 트럭에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동하는 장면. 그 사진이 중국 전역에 퍼졌어요. 퍼지니까 일단 퍼진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 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시위대가 아니라 가해자 부모라고 왜곡한 정보를 중국 전역에 유통시켰어요. 이게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못 살겠다 꾀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도전이 아니고요. 인민공화국의 건국 취지를 배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스촨성 시가 벌어진 이유가 정말 잔혹한 학폭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중생들끼리 정말 그 피해자 한 명이 있는 잔혹한 학폭이 있었고, 그런데 그 학폭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아버지가 지역 당 간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면, 이것이 마오쩌둥이 모든 인민이 평등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을 때 바로 그 마오쩌둥이 갖고 있던 가치가 맞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스촨성 시위였던 거지, 이건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체제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해명입니다. 도전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 당국은 사실 그런 거 잘해요. 아무리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 9,000몇 명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거든요. 당원만. 그래서 중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시진핑 정권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즐겨 쓰는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 기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유치한데, 지역에 그냥 좀 지역에서 방귀깨나 그 끼고 사는 그 지역 유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 동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무슨 문제, 사회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그 본보기로 그냥 그 삼족을 멸하듯이 그냥 풍비박산을 내버리는 거. 그러면서 우리 시진핑 정권은 이렇게 부정부패를 싫어한다, 우리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 중국이 정말 잘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였으면, 타이밍만 맞았으면 공산당 정권이 아마 그 가해자 부모들 그냥 싹쓸이 했을 거예요. 그 쇼로 보여주기에 너무 좋으니까 인민들한테.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이게 시위까지 번지게 되니 더 이상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인민에게 당에 대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주어선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혹하게 진압하고 통제한 거예요. 인민과 공권력이 충돌하고 갈등하게 된 이상, 싸움이 붙은 이상 누가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밟아야 돼요. 이게 중국이 돌아가는, 중국 체제가 지금 유지된 원리예요. 천안문 사태를 5월 35일이라 부르는 표현조차 금지된 지금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까지 과거를 두려워한다고 보시나요?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인민의 생각을 두려워해요. 인민이 당을 상대로 이길 수도 있다, 혹은 이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과거를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억눌러야 할 최우선 진압 대상은 과거 왜곡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왜곡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권력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의 가능성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안문 사태, 사실 천안문 항쟁이라고 불러야지 공정하겠죠. 우리식으로는. 천안문 항쟁이라고 하는 과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천안문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은 통제가 풀리면 무너지는 사회, 유튜브가 단 하루만 허용돼도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체제를 지키는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느껴선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 자체가 중요해요. 시진핑 정부가 천안문 광장 주변을 봉쇄하고 항일 전쟁 열병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시진핑 시위를 의식한 공포 통제일까요? 항일 전쟁 열병식은 원래 정치적인 거일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열병식, 공개 열병식은 다 정치적인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원래 통제는 공포 통제가 기본이죠. 모든 독재 체제나 전근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정권의 권력에 대항하면 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 50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 집안을 가혹하게 풍비박산내면서 사실 그것도 전 국민으로 보라고 하는 공포 통제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통제의 특징은 공포 통제를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디지털을 이용한 기술적 통제예요.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세계에는 만리 방화벽이 있습니다. 영어로 만리장성을 Great Wall이라고 하는데 만리 방화벽을 Great Firewall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중국의 표현의 자유, 중국에서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천안문 얘기하고 하면 이 지워지는 속도가 밤에는 느렸어요. 사람이 중국의 공무원들이 수동으로 그걸 다 지웠거든요. 지금은 AI가 24시간 초단위로 삭제가 되고 검열이 되고 그 사람이 추적이 돼서 신원이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통제 특징은 공포 통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기술적 통제까지 같이 봐야 된다. 중국 인민들은 통제망에 이 저인망, 촘촘한 금은망에 완전히 걸려든 상태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산당이 항일 전쟁 역사를 왜곡하고 공훈을 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동북공정, 김치공정, 한복공정 우리 너무 열받죠? 이런 거하고 이유는 같아요. 유사시를 위해서죠. 이 유사시는 제가 말하는 유사시는 심하면 전쟁 상황까지 포함해서 제가 유사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동북공정하면 한국인들이 믿습니까? 서양인들은 믿어주나요? 김치는 중국 거라고 말하는 포르투갈 사람이 있나요? 다 한국 거라고 하지? 한복도 마찬가지죠. 일본을 무너뜨린 거, 지금의 세계 질서를 만든 거, 20세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 바깥에 있는 누가 믿습니까? 이거 미국인들이 믿어줘요? 한국인들이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바로 중국 인민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2년 동안 살았지만 저 만주 원래 다 고구려 땅이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원래 그 동북에 여행을 가면 이 동네 이름이 고려, 조선 이런 우리나라를 뜻하는 이름이 붙은 동네나 시설들 원래 그 문화 유적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중국이 그걸 다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나이 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성세대는 다 어릴 때 교육을 받고 국제 정세가 뭔지 뭐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 말을 못할 뿐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유사시에 전쟁 상황에 희생을 떠안는 세대는 다 청년 세대예요. 지금 중국의 청년 세대, 완전 중국식 애국주의에 지금 물든 세대를 소분홍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홍위병은 붉은 세대라면 이 제2의 홍위병은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은 겹치니까 분홍색이다 그래서 소분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홍색이다라고. 어른들은 동북공정 안 믿죠. 애들은 믿어요. 자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3인송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작당하고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 중국이 원하는 것은 14억인 성호예요. 중국이 아무리 거짓말을 말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28배란 말이죠.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중국의 기성세대는 순차적으로 다 늙고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14억 명을 역사 왜곡에 세뇌된 세대로 다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100년대계요. 그러면 여러분 나치 독일에 보면 나치 사상은 잘못됐죠. 잘못된 애국심에 나치 독일 병사들이 세뇌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당한 애국심이든 왜곡된 애국심이든 그 애국심이 전쟁터에서 똑같은 힘을 발휘해요. 똑같은 애국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라는 왜곡된 사실에 왜곡된 사실의 분노에도 그 분노는 진심인 거예요. 진심의 분노와 진심의 애국심을 가진 이 소분홍 세대는
유사시에 우리가 쏘는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돌격할 수 있죠. 이게 중국의 빌드업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공격과 폭력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을 20년 전부터 중국은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국이고 대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년대계를 짤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이 백년대계는 부도덕하고 왜곡으로 점철돼 있지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재부상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있다는 시선이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주식, 부동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벼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버티는데 성공하지? 사실 북한과 같아요. 우리가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얘기를 우리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붕괴 안 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체제를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체제는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고도의 통제 사회란 말이에요. 미국 남부의 목화 농장을 보세요. 이 흑인 노예들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알고 우리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하는 체제가 미국 남부의 그 흑인 노예노동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체제가 유지되다가 해체됐던 건 남부 사람들이 인식이 깨서 해체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해체당한 거잖아요. 남북전쟁에서. 중국 인민을 정치적 권리가 있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일반 민주주의 사회였으면 지금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 뒤틀린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의 엄청난 그 양극화와 지금 고용 불안과 고용 불안 정도가 아니라 고용 붕괴거든요. 중국은 진작 무너졌어야 돼. 제가 봤을 때 한 3번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 망하잖아요. 인민이 아무리 고통받아도 체제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체제는 오래 갑니다. 앞으로의 중국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분석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경꾼에 가까워요. 중국이 버티고 내부적으로 버티면서 세계를 상대로 전략 외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역전쟁, 생산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기싸움하는 것.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적 실험이고 경제적 실험이에요. 그 소설 1984에 보면 완벽한 통제사회가 나오죠. 지금 중국이 완벽한 통제사회 거의 성공했어요. 14억 인민이 전 인류의 5분의 1이에요. 전 인류의 5분의 1이 이 정도로 고도의 통제망에 걸려든 채 개미처럼 사는 사회. 이 정도 규모의 사회 실험을 인류가 할 수도 없었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결국 체제가 승리할지 체제가 패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류 최초의 실험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흥미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중국 반도체 망했어야 돼요. 전기차 망했어야 돼요. 중국 산업 무너졌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 A라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만드는 것까지가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윤이 남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거기까지를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든 전기차를 만들든 만드는 기술까지만 있지 팔아서 이익을 보는 기술까지는 없어요. 사실상 기술 탈락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무한정 보존을 해주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량 밀어내기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엄청난 물량을 지금 거의 7, 8년째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14억 명이 갖고 있는 생산력과 시장이란 건 그렇게 막대하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세계에 한 18세기부터 19세기부터 정립된 경제 이론을 배신하고 있어요. 결국 경제 이론이 승리할지 중국의 억지가 승리할지는 이것도 인류사 최초로 벌어지는 거대한 규모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구경꾼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역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세계 평화의 시대가 갔기 때문이에요. 자, 냉전 체제에서는 우리 진영의 자유세계 블록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당연시되는 시대는 지금 끝났잖아요. 사실은 20년도 더 전에 9.11 테러부터 지금 끝나가기 시작했지만 지금 완전히 끝났죠. 세계 평화의 시대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은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진 시대가 문득 갑자기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국익만 남았어요. 국익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제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편익을 취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편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레버리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이재명 정부 이펙 정상회담 릴레이를 했을 때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과감함과 그 타이밍에 깜짝 놀란 게
바로 다음날 시진핑을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에 대고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중국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단 말을 대통령 입에서 육성으로 이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계와 유권자도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감시하기 위해서 핵잠이 필요하다. 핵잠을 얻기 위해서 한 번은 할 말이었어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 말을 시진핑을 만나기 전날에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거기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진핑과 웃으면서 악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샤오미 폰을 선물로 받아놓고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자학객으로 그걸 받았어요. 웃으면서 백도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거는 지금까지의 중국, 지금까지의 정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타이밍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미국 편에 붙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지 허둥지둥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미국한테도 두드려 맞고 중국의 전략 외교에 엄청난 모욕을 당했지만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등을 확 돌리고 미국하고 포옹을 해버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잃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재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우리의 위치가 갖고 있는 힘을 재확인하는 에이펙이었다. 이건 몇십 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이런 식의 외교를 했던 거.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용보수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실용보수는 무조건 결과주의거든요.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보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결과만 뽑아낼 수 있는 거라면 좌파적인 거, 우파적인 거 다 갖다 썼어요. 국민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좌파적입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집단노동, 집단수혜체제죠.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다 갖다 썼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뭐냐면 보통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주중대사를 뽑을 때는 정치적인 측근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이 노태우의 아들이 전두환과 함께 1.12 사태와 그 광주에서 자행한 학살의 공범인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현을 주중 특명 정권 대사로 기용했다는 게, 그것도 민주당 대통령이 이 사람을 기용했다는 게 정말 특이한 사건인데, 저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공산당을 움직이는 그 세 개의 파벌이 뭡니까? 태자당, 공청당, 그리고 샹하이방인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공청당과 샹하이방을 찍어 누르고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은 태자당이거든요. 태자당의 태자라고 한 건 뭐냐면 중국 건국 세력의 2세대를 태자라고 합니다. 시진핑도 태자고요. 당연히 시진핑의 측근도 이제 태자당이고, 지금 뭐 시진핑과 권력 투쟁을 벌이는 이들도 태자당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싸워봐야 태자당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 태자당 멤버들이 보기에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현은 태자입니다. 태자당, 중국의 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태자를 꽂은 거예요. 정말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중국의 태자들은 천안문 사태, 천안문에서의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의 태자죠. 이들이 봤을 때 노재현은 같은 태자예요. 광주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사실 이게 시민의 입장에선 광주 민주화 항쟁이고 투쟁이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학살당한 그 어떤 비극에 초점을 맞추는 사태인데, 광주 학살을 벌인 사람의 아들이나 천안문 학살을 벌인 사람의 아들들인 자신들이나 동료인 거예요. 게다가 같은 세대 같은 동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재현을 주중 특명대사로 꽂았다. 이것은 물밑에서 무언가를 양해받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중국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 날 그렇게 웃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 없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노태우의 아들을 주중 특명 정권 대사로 기용을 했고, 그것은 실용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타이밍에 제가 진짜 보수 이재명이란 책의 저자라는 사실이 사실 저는 조금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전통적인 의미의 그것이 옳든 그르든 실용 보수가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외교는 이런 식의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결과주의적으로만 접근해야지, 외교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우리 정치에 비해서는 정말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가 드디어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고, 지금 우리가 미국 측의 조사로는 통계로는 우리가 세계 5위인가 6위인가요? 세계 6번째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6번째 강대국이라고 외국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6번째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강대국인 셈치고 요 정도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외교적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혐한이 굉장히 심했지만 요즘 한류가 일본 MZ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어졌다던데요. 혐한은 지금도 있어요. 심하고 일본이 뭐 한류에 뒤집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기성세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말레이시아 정도의 국가로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제 규모의 차이나 인구의 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도 그렇지만 지금 카메라 너머에 계시는 PD님, 말레이시아에 대한 어떤 말레이시아나 태국 정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사람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류에 대해서는 세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일수록 어린 세대일수록 한류의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 이게 메이저한 유행은 아니지만 마이너인 유행이지만 고등학생들은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표를 예를 들어서 이름이 하나코다 그러면 한글로 하나코 이렇게 한글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게 이제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키워드는 도시, 여성, 어린 나이,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린 나이를 빼고 도시면서 여성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이 총리는 자기가 밝혔어요. 자기는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만 사용한다고. 이분 혐한에다가 극우지만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도시 여성 어린 나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유행과 소비를 주도하는 조건인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한류는 지금 뭐 일본은 점령했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경제력이 생기면 나이를 먹어서 생긴 경제력으로 한류를 적극적으로 또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류의 미래는 일본에서 밝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일본을 이겼다라는 말이 너무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추월하지 않았어요. 추월하는 구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온 거죠. 중요한 거는 일본을 이기는 것보다 일본의 극우를 이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일본 극우는 우리나라의 그 말도 안 되는 뉴라이트 이런 극우랑 달리 다른 외국의 다른 정상적인 극우, 말이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극우랑 똑같아요. 한국처럼 외세 중심의 극우가 아니라 일본 민족은 위대하다예요.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극우 세력은 마이너였다가 윤석열 정권 때 메이저가 될 뻔하다가 지금 다시 그 메이저의 자리에서 잠깐 있다가 물러나는 구간에 있지만, 일본의 극우는 지배 세력이고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지금까지 권력이동 없이 현재까지도 대를 이어서 일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념이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관념은 대를 이어서 지속됩니다. 지역구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관념도 세습하는 거예요. 여전히 한반도를 공략 대상으로 삼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나서 그때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무라이들의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에 들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반도를 공략 대상으로 삼는데, 그래서 독도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국토도 훨씬 크고요. 바다 영해도 훨씬 넓고 섬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99개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가진 사람 걸 뺏는다는 말처럼 왜 독도를 뺏어가려고 할까요? 옛날에 클레멘스 메켈이라고 하는 독일 프로이센 장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육군을 개조시켜주고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본에 가서 일을 했어요.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육군을 독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본 전체 육군의 교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일본과 계약한 사이고 일본에서 돈을 벌다 보니 일본 편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찌르고 있는 비수와 같다. 봐라, 지도를 봐라, 일본 찌르고 있지 않냐. 이게 안 그래도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싶은데 메켈이 이런 말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죠. 그래서 금과 옥조로 일본 사무라이들이 여긴 말이고요. 아직까지도 클레멘스 메켈이 한 말을 일본 극우 세력은 하고 있고, 이들이 일본의 지배 세력이에요. 지금 일본 우익의 어떤 사상적인 큰할머니라고 할까요?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하는, 이런 표현 쓸게요. 할망구가 있는데, 이분이 클레멘스 메켈과 똑같은 말을 아직도 해요. 이분이 하는 말은,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찌르고 있는 형국의 비수지만 일본이 한반도를 잡았을 경우에는 대륙을 향해 겨누는 한반도는 일본의 권총이 된다. 이런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하거든요. 관념이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반도를 도구로 보고요. 한반도를 도구로 보는 그 시각을 숨기지도 않아요. 일본 우익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일본이 원래는 지금 후진국이 됐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을 군사 어떤 그 물류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일본이 한 방에 부활을 하고 지금 80년대, 90년대 번영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일본이 견디고 있다 보니 일본 우파 세력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남북이 다시
전쟁을 해준다면 해준대요. 재수없게 해준다면 일본은 다시 살아날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우리 통일해야 돼요. 자, 독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독도는 일본을 찌르고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비수의 칼등을 일본이 가진다면 이 칼등을 누르면서 이 칼등에 금이 나게 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자리가 바로 독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을 하면서 이걸 일본의 야욕 때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킬 때는 원래 우리 땅인데 한국이 뺏고 있다라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게 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죠. 원래 목적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한반도를 사용하고 착취하고 싶은 마음은 일본은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선통신사는 문화적 차원에서 열도에 대한 한반도의 승리가 맞죠. 하지만 조선통신사가 일제강점기가 찾아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류보다 조선통신사가 에도시대에 그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본의 조선류가 더 심했어요. 지금 한류보다. 우리는 추월 중이지 완전한 승리는 아닌데다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완전히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치와 군사에서 일본을 추월하지 못하면, 압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불안감을 유지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보다 먼저 핵잠수함을 승인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커다란 업적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커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문화뿐 아니라 남성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나요? 네, 모릅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국뽕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한일 양국 조사 모두에서 한일 남녀 커플이 가장 이혼율이 적어요. 일남 일녀, 그 다음에 한남 한녀, 그 다음에 이제 일남 한녀, 그 다음에 한여 일남 커플, 이 중에서 한일 남녀 커플이 가장 이혼율이 적다는 통계가 있으니 이 궁합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통계가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문화가 인기를 끌면 사람도 같이 인기를 끄는 법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 남자의 인기는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 한류의 주 소비층이 여성이라는 점과 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국 남자가 인기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왜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에게 인기가 있는가라는 질문하고도 같은 질문이 되죠. 왜냐하면 뭐 부창부수란 말이 있는데 사귀는 것과 결혼을 뭐 한 사람이 합니까? 둘이 같이 만나야지 하는 거지. 이게 저는 성 역할, 젠더롤 때문에 지금 궁합이 잘 맞는 우연한 시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왜? 내가 왜? 라는 질문이 우리보다 훨씬 없는 사회 문화예요. 고려대 마쿤 교수님이 일본을 규정할 때 상자 사회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어떤 한 커뮤니티, 어떤 사회 전체, 어떤 마을 혹은 시장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뭐 치키지 시장 같은 시장, 이러한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를 상자라고 봤을 때 일본은 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수납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과 모든 역할들이. 이걸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정되지만 억압적인 구조의 상자 사회라고 이분이 표현했는데 전 동의하고요. 일본은 마땅히 모름지기라고 하는 문화예요. 아버지가 우동집 했으면 아들이 마땅히 물려받아야지. 모름지기,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는 이렇게 여자하게 행동해야지. 일본에는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성다워, 얼마나 남친에 대해서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가, 남친한테 혹은 남편한테 얼만큼 예쁘고 영양이 균형 잡힌 도시락을 싸줄 줄 아는가. 요거를 여자력이라고 하는데 조롱의 뜻이 아니라 여자력을 긍정적으로 높게 쳐요. 일본에서는 심지어 여자력 학원이란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본 여자를 한국 남자들이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애는 기분 나쁘면 싸우기도 해야 되고 난 이런 게 좋아, 넌 뭐가 좋아, 같이 취향도 맞춰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일본 여자들은 일단 맞춰주는 걸 여자력으로 높게 치다 보니까 굉장히 연애가 단순해지죠. 편해지는 거예요. 자, 여자랑 남자랑 말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100%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거는 동서고금에 부부싸움하면 말싸움으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지는 거고요. 이건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고요. 어느 문화권이든 여자는 통계적으로 남자보다 하루에 3,000개의 단어를 더 사용한다 그래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수가 더 많아요.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말싸움하면 남자가 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일본 여자는 말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연애가 단순해지고 안락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질문 없이 쭉 할게요. 한국은 거칠고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남성의 성 역할도 따라서 매우 거칠고 분명해졌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실제로 나이 드는 여성 연예인들 쇼프로 나와서 왜 그분과 결혼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남자는 굉장히 남자답고 거칠더라. 그래서 나를 굶겨 죽이진 않겠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결혼의 이유였어요. 이게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 굶겨 죽인다. 이거보다 좀 고급 버전이 있죠. 좀 더 야심 있는 버전. 내가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어쩌면 바람도 필 수 있고 기분 나쁘면 너한테 손찌검도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이게 한국 남자가 꿈꾸는 남성성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MZ세대 분들은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떠지 제 세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처자식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일단 여자의 생존과 안전을 무조건 책임져야 돼. 플러스 거기에 현대적인 낭만까지 추가로 얹어진 시대가 저희 세대 X세대 90년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MZ 남성들이 우리 세대를 이해를 못하니까 혐오하는 거거든요. 좀 말도 안 돼. 가식 같잖아요. 그 스윗 한남 영포티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땡전 한 푼 없는 그냥 학생인데 이 형의 여자친구가 오빠 나 이거 사줘. 이 몇백만 한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사달라고 하니까 형이 어떻게 했냐. 한 달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걸 사줬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선배가 특이한 경우죠. 우리가 다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선배가 그럴 수도 있지. 정신 나갔다고 욕은 하지만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욕은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되게 멋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남자들이. 이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러다 당뇨 걸리겠다 이러면서 당뇨 한남 스위포티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건데 이제 시대가 사람을 만드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본 여성분이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면 한국 남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스윗 영포티를 혐오하는 시대라도 90년대 후예이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성분이 잔여물처럼 그걸 혐오해도 한국인 이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 남자가 더치페이 안 하고 짐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든든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처자식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도구적 남성성, 이런 도구적인 정체성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여성의 성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억압적인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일본 남자한테도 똑같이 발휘해야 하는 소위 여자력을 어차피 발휘해야 될 여자력을 한국 남자한테 발휘하면 확실한 보상이 온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한국 남자도 남성의 성 역할을 하면 확실한 보상이 온다는 그 기분을 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궁합이 맞는다고 느끼는 그런 시대적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가 단순해지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더 쾌적하죠. 연애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본 여성에 대한 한국 남성의 인기는 이런 도구적 남성성. 내가 쓸모 있어야 돼. 남자로서 여자한테, 처자식한테 쓸모 있지 않으면 나는 틀린 존재야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 잔인한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의 인기는 한국의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과도 저는 직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남성의 쓸모와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관념이 아직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국물을 휘젓다가 숟가락에 딱 걸리는 왕건이, 건더기처럼 국뽕거리로 보이는, 반가워 보이는 그러한 현상도 사실은 비극과 연결돼 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일 관계나 역사적 배경이 지금 세대들의 문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거의 아무 영향이 없죠. 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사를 교육시키지 않아요. 중국은 과거사를 왜곡하고요. 역사를. 일본은 왜곡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지 일본이 하는 거 일십이죠. 계속 1이 떠 있어요. 숫자 1이 계속 떠 있는데 진실에 대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 권력에 대해서 여러 번의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얻어낸 국민이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와 진실의 가치를 한중일 중에서 가장 높게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정치적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은 과거사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일본의 젊은 층이 난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중국에 살 때 이게 정말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되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난징에 일본 전쟁 범죄 박물관, 기념관. 참고로 난징에는 자기 가족, 일가 친척 중에 분명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난징 대학 살해 다 피해자거든요. 난징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런 난징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일본인이 조심해야 될 그런 공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일본어로 떠들면서, 젊은 친구들이 웃고 떠들면서 거기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매를 맞았습니다. 난징 주민들한테. 지나가던 다른 주민들이 가가지고 외국인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뜯어 말리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 때리는 이유는 얘네 일본 애들이다, 같이 때렸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몇십 명한테 둘러싸여서 그 일본인이 맞았거든요. 일본 관광객 몇 명이. 그러다가 결국 공안이 출동했습니다.
공안이 사람들을 진압을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 일본인들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안도 그 사람들 때리는데 합류해가지고 공안한테도 맞았어요. 그 일본인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몰라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우리가 난징 대학살,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과거사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일본의 미디어나 자민당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봐라. 중국 사람들 민도가 낮다. 중국 사람들 수준이 저렇게 낮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어떤 혐한, 혐중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젊은 세대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주었다 정도로 일본의 역사 교육은 퉁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믿어요. 너무 교육을 안 시키니까. 나 지금 한국 화장품이 세상에 제일 좋고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가 더 재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국이 나름 괜찮은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의 식민지였다고? 그걸 꼰대들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믿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웃기고 우픈 일이죠.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실을 그렇게 일본과 중국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나라 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진실을 서양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어떤 역사 문화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우군을 만들어주는 이 작업에 한류가 크나큰 기여를 했어요. 지금. 네, 인정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한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뭐 가장 뛰어난 알파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80년대, 90년대에는 뭐 한글이 안 뛰어났습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똑같이 뛰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문화적 선호가 만들어낸 현상인 건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한글의 유행은 일본에서 한글이 재밌기 때문인데 왜 재밌냐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결합하는 조립하는 레고처럼 조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쉽기 때문에 이게 블럭놀이 하는 것 같은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쉬움과 재미 때문에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 번은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할 거라고 생각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세계적 유행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쉽고 재밌기 때문에.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이제 아무래도 가장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가 일본어고 일본어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 언어가 한국어다 보니 그리고 또 이웃나라다 보니 유행이 일본에 빨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글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문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글로 노는 문화 자체가 한 번은 유행할 거라고 봐요. 한 번은.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심사위당 나와서 심사위당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 진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제가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소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러 책을 사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책 좀 사세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